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두 분은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 아직 못 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네. 다들 휴가에서 돌아오고 나면 부러움 한 몸에 받으면서 제주로 떠날 겁니다. 제주로? 네. 네. 불행하게도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예 못 가요? 네, 그래서 주말에 그냥 짬을 내서 다녀온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구경 갔다 왔고요. 서울 구경 가면서 호캉스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직은 휴가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외국보다는 조금 네. 더 안전한 국내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내 인기 여행지 1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그곳 아닐까요? 그곳? 네, 그곳. 말하면 입만 아프죠. 저도 그곳이라고 그곳. 생각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곳. 역시. 화산의 선물 제주도. 알면 알수록 아름답고 신비한 섬. 오늘은 제주로 랜선 여름 휴가를 떠나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 떠나요. 제주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오늘 저희를 제주로 안내해 주실 일일 가이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제주를 사랑하고 탐험하는 과학 탐험가 그리고 제주 명예도민 문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화산을 걱정하는 남자, 몸에 열이 많은 남자, 화가 많은 화남 권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걱정을 좀 해야 되나요? 화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화는 없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제주로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 방송이 아니잖아요. 과학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행을 좀 떠나도 되는 건지, 저 멀리 제주로 떠나도 되는 걸까요? 예, 제주도 자체가 유명한 여행지기도 하지만 화산섬 자체가 과학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과학 3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정말 과학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곳이니까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주도와 과학의 관계는 잠시 후에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는 여행지입니다. 다들 제주도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당연하죠. 네. 저는 작년 10월에 날씨가 정말 좋은 가을에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저는 휴가를 지지난해 다 제주도로 갔다 왔고, 이제 앞으로 올해도 휴가를 제주도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한 5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나름 많이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님과 또 팀장님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단기간에 조금 많이 갔다 왔는데요. 한 지난 5년 동안 한 300회 정도 제주 갔다 왔습니다. 300회면 네. 1년에 대략 거의 매주 한 번씩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시나요? 그렇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쓰셨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제주도 다닌 지는 한 20년 정도 되었고요. 많이 간 날도 있고 적게 간 날도 있지만 평균 한 달에 한 번만 잡아도 이제 한 250여 회 정도. 두 분 앞에서는 됩니다. 네. 제주도 많이 갔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냥 출퇴근을 제주도로 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우리 이렇게 제주도에 많이 다녀와 봤으니까 각자 자신만의 재미난 추억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짜잔. 우와, 뭐예요? 와. 요거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체력이 좋지 않지만 네. 버킷리스트로서 제주도 한라산을 등산했습니다. 예, 이거 완등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한라산 정상까지 다녀오신 거네요? 그렇죠. 백록담 보고 왔습니다. 한 얼마나 걸리나요? 왕복 12시간 걸렸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깜깜할 때 올라가서 깜깜할 때 내려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귤따기 체험 아, 하셨군요. 했었고요. 예. 그리고 박물관 또는 전시회도 다양하게 열리는 것 많죠.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카페 투어도 다니면서 아. 힐링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귤밭이 사진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배 교수님처럼 이 SNS에서 굉장히 핫한 장소들을 골라서 월요일에 열리는 곳, 화요일에 열리는 곳 이렇게 도장 깨기처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달리 아주 구릿빛깔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실내보다는 야외, 특히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미지의 화산에 가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여행지로서의 제주를 생각하겠지만 저는 일터로서의 제주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약간 박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도장 깨기 창현 씨가 한다고 했는데 네. 제주도 가면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제주도에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1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지역들을 하나하나 또 갔지만 또 한 번 다시 가서 뭐 바뀐 건 없는지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세계 지질공원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장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네. 과학 탐험을 다니고 계신데 제주도와 과학의 관계 그리고 제주도의 찐 매력은 무엇인지 틈새 강연으로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업이 탐험가다 보니까 지난 한 15년 정도 지구상의 많은 곳들을 탐험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이 과학자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신 혹시 제주도 가봤냐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야 뭐 너무나 반가우니까 정말 신나게 자랑을 했어요. 야, 당신들이 만약에 제주로 여행을 올 때를 대비해서 내가 여행 꿀팁을 알려주겠다. 자, 제주도가 작은 섬이 아니다. 아주 커다란 섬이기 때문에 제주에 여행을 오면은 무조건 중문 관광단지에 가봐라. 자, 거기 가면은 맛집, 카페, 호텔,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행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신나게 제가 자랑을 했는데 이 과학자들의 얼굴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당신은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여기를 놔두고서 이렇게 남의 나라만 탐험을 다니냐, 왜 남의 나라만 돌아다니냐라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분들이 뭐 어쨌든 그 뭐 과학자들이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제주가 화산섬이니까 관심을 갖고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과학자들이 꼭 지질학자들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뭐 천문학자, 생물학자 이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 제주도랑 만들어진 과정이 비슷한 하와이 빅 아일랜드라는 화산섬으로 제가 탐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섬에 가시면은 아직도 1000도가 넘는 용암이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산 옆에 화산 연구소나 관련된 시설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거 뮤지엄이라는 제가 이제 그 박물관에 찾아가서 한번 좀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이 하와이를 좀 이렇게 그 둘러보고 싶은데 조금 안내를 해줄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응해 주셔갖고 거기에서 발룬티어로 활동하고 계시는 은퇴하신 80이 넘으신 노 화산학자분하고 제가 이제 그 하와이 빅아일랜드 섬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박사님이 자기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제주도 한번 와보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오시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몸이 불편해서 장거리 비행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작정하고 여쭤봤죠. 아니 박사님, 왜 그렇게 많은 외국 과학자들이 이 한반도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작은 섬 제주도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다고? 네, 혹시 고기 육수가 드시고 싶은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박사님께서 저한테 웃으시면서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하와이와 제주도가 형제 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제가 제주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한라산의 모습을. 자,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자, 한라산이 약간
네. 네, 이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자, 단장님 약간 비슷한가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 한라산과 이 하와이에 있는 화산섬들을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방패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다고 해서 한라산 같은 화산을 방패 화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그 직관적으로 약간 모양이 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에 가서 화산들을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한라산의 이런 그 만만한 능선 구조랑 많이 비슷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제주도 같은 화산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부하고 암석의 형태도 다르고요. 토양의 성분도 다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충남 공주가 밤으로 유명하죠. 자, 공주에 있는 밤나무를 제주도 애월이나 구자에 갖다 옮겨 심으면 공주만큼 잘 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화산 지형에서만 생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꾸려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게 바로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 같은 숲이 이 화산 지형에서만 생길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숲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압권이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렇게 독특한 화산 지형 그리고 독특한 생태 환경을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다라고 저한테 정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주를 찾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여러분? 관광, 그렇죠. 휴식, 관광, 여행. 또 어디 뭐 TV에서 맛집이 나왔으면 거기도 좀 가봐야 되고, 또 해안가에 아주 셀카 찍기 좋은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주도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런 과학자들 시선에는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인 다양성, 그리고 곶자왈이라는 생태학적인 고유성,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라는 이런 인문학적인 다양성의 관점으로 이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주도가 그냥 단순히 뭐 아름다운 바다, 해변, 카페만 있는 이런 관광지로서의 섬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와, 제주가 이렇게나 뭐 세계적으로도 소중한 많은 분들이 그럼요. 오고 싶어하는 곳인지 몰랐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제주는 세계 화산학의 교본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화산학적 가치를 가진 제주의 탄생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배잉열의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는 어떻게 탄생했다고 했죠? 화산 덕분이죠? 네, 화산섬이니까 당연히 화산 아닐까요? 아닙니다. 설화에 의하면 제주도는 설문대할망이 만들었습니다. 네.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이 만들었습니다. 그 설화는 조금 저희가 다뤄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약간은 비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제주로 랜선 휴가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는 좀 재미있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재미있게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자,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할망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었고요. 잘못을 저질러 하늘 아래 세상, 제주도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이고. 제주로 내려오게 된 할망은 치맛자락에 흙을 담아놨다가 제주 가운데 큰 산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큰 산 어디일까요? 설마 한라산인가요? 맞습니다. 한라산 맞습니다. 아까 방패 모양이라고도 설명해 주신 그 한라산인데 막상 만들고 나니 꼭대기가 너무 뾰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손으로 꼭대기를 이렇게 한 줌 파서 저 멀리 던지게 됩니다. 오. 그 흔적이 백록담.
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던져버린 꼭대기는 안덕면에 있는 삼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을 옮기다가 떨어진 것이 제주 곳곳에 있는 수백 개의 오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산일출봉, 또 우도 등 제주의 독특한 지형 이곳저곳과 설문 대할망이 연결된 다양한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제주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이 아름답고 독특한 지형의 제주를 따로 설명할 길이 없었기에 이런 설화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배행열의 잡박사전이었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은 평소와 조금 달랐는데 네. 설화 듣는 그 옛날 이야기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설문 대할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주는 화산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실 텐데 그러면 한라산이 폭발을 하면서 제주가 한 번에 이렇게 뿅 하고 생긴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화산섬 하면 화산섬의 중심은 한라산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제주도 전체 화산섬 중에 한라산은 하산의 일부입니다. 제주도는 무수히 많은 저희가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화산 분출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그 자체의 화산섬입니다. 제주도가 한 번의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 틈새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가 화산섬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을 대표하는 산은 한라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패형 화산을 만드는 화산의 뿌리는 한라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제주도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라산은 제주의 수많은 화산 분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셀 수 없는 엄청난 화산 분출이 일어났는데요. 제주도가 언제 만들어진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언제부터? 약 180만 년 전. 예, 그렇습니다. 1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정말 오랜 기간, 약 거의 200만 년. 우리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는데요. 200만 년 전에 한반도에서는 제주도가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의 남해안에 제주도가 없는 평평한 대륙평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다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그죠? 마그마가 올라와서 바닷물과 만나서 뻥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산재들이 바다 밑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게 한 100만 년 가까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다 밑에 화산재로 이렇게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바다 밑에 화산재를 저희가 서귀포에 가면 서귀포청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제주도 하부에는 서귀포청이라는 게 넓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육지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육지에 용암류들이 흐르면서 현재의 제주도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양은 거의 50만 년, 지금부터 50만 년 전에 용암류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방패형 모양을 만들게 됐고요.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화산 분출에 의해서 지금의 형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라산 이외에 이 바닷가를 따라가면 수월봉도 있고 송악산, 일출봉, 세계 지질공원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이런 관광지인데 이런 화산들이 아주 가장 젊게 약 만년에서부터 3,600년까지 이렇게 아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을 보이는 화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멘틀에서부터 용암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의 섬이 만들어졌지만 제주도는 멘틀은 아닌 지각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마그마들이 올라와서 규모가 클 때도 있고 규모가 작을 때도 있는 그런 화산들이 만들어진 화산 복합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그럼 제주에서 가장 젊은 화산은 어디인가요? 가장 젊은 화산은 백록담 동쪽 한 4km 떨어진 곳에 돌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오름에 최근에 지질학적인 연력 측정을 해보니까 약 2,500년 정도 넣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젊은 게 송악산으로 가시면 돼요. 아, 송악산. 송악산은 네. 3,600년 정도. 그리고 송악산 그 화산재 위에는 사람 발자국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 발자국도 있고. 그 다음 젊은 데로 가시면 동쪽인 일출봉으로 가시면 돼요. 성산 일출봉. 예, 성산 일출봉은 한 6,000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드라마에서 나온 유명해진 비양도 오.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년 정도. 이 화산들이 제주도에서는 좀 젊은 화산들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 화산들 다 가봤네요. 두 분도 가보셨죠? 산이랑 많이 안 친했습니다. 저도 오름하고 친하진 않아서. 그러시군요. 네. 저만 가본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일본에서 화산 폭발이 좀 있었는데 지구 어딘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또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를 만든 것도 이 화산 폭발이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고 마냥 또 싫어할 수만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태풍이 오면 태풍을 잘 대비를 하듯이 화산도 잘 대비만 하면 화산과 잘 공존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산 분화기라면 위험하겠지만 이 위험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대비를 하면 안전하고요. 그리고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지형들, 그다음에 생태적 특성, 그리고 이런 화산섬이기 때문에 이 화산섬에 맞게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농작물도 거기에 맞게 키워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잘 활용하면 뭐 경제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원도 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주도가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다, 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제주는 보호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네스코 프로그램들이 그냥 보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존의 주체가 이 제주에 사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뭔가 해설도 하고 이 자연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어떤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주도 전체가 정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외국 학자들 또는 지질학자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섬이 제주도인데 네. 네. 제주도의 몇몇 화산, 뭐 수월봉이나 송악산,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에는 화산은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지질학 또는 화산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화산학 백과사전을 꼭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화산들이 꼭 들어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찾고 싶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제주도 가면 우리가 이제 보통 송산일출봉 많이 가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주변 분들한테 우리가 제주 여행 갔을 때 야 우리 오랜만에 수학여행 기분 낼 겸 송산일출봉에 올라가자. 그러면 주변의 반응이 어땠죠? 힘들어. 그죠? 네가 가라. 맞아요. 힘들어. 뭐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바닷가에 이제 그 분화구가 있다 보니까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옆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화산학 연구에서는 물론 이렇게 그 분화구 원형이 잘 보존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침식이 돼서 깎여 나가야지만 이 그 화산 분화구가 어떤 퇴적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송산일출봉이 화산학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여행 때 괜히 성산 일출봉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의미를 교육적인 이렇게 가치가. 네. 거기 내려가시면은 정말 10,000원만 내면 우리가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일출봉을 다 둘러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가셔갖고 흑돼지 1인분만 안 드시면은 보트를 타고 일출봉의 비경을 볼 수 있으니까 예. 네,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더 재밌고 유익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좋은 정보. 네. 흑돼지 1인분 좀 크긴 한데
때문에 숨겨진 꿀팁으로 꼭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화산이 주는 선물을 좀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 선물들 뭐가 있는지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강연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제주는 섬 전체가 지질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지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희 5명이 각각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를 미리 하나씩 꼽았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겁니다. 네. 우와. 자, 하나씩 꼽으신 게 지금 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제가 선택한 곳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제가 선택한 곳은 주상절리인데요. 주상절리 중에서도 서귀포에 있는 대포 주상절리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 시원스러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겹겹이 서 있는 까만색 그 육각기둥 형태의 그 돌들이 아주 멋있게 절경이라고 하잖아요.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경이롭더라고요. 네. 네, 우리 수학여행 단골 코스고 그렇죠. 이게 단체 관광의 단골 코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주상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뭐 네. 화산 네, 화산에서 만들어졌겠죠. 용암이 흘러서 예. 바닷가로 흐르면서 바다와 만나서 그렇죠. 차고물을 만나니까 네. 식으면서 식어서. 네, 박사님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과 만나게 되면 폭발을 해서 다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절리가 만들어지긴 어렵고요. 네. 주상절리는 뜨거운 마그마, 제주도 같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거의 한 1000도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이제 머물게 되면 이제 위아래에서부터 땅에서 만나는 부분, 공기와 만나는 부분이 빠르게 식게 됩니다. 그러면 한 중심을 따라서 육각형 모양 또는 오각형 모양, 이 다각형 모양으로 이제 수축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주상절리입니다. 저희 이제 다음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쁘죠? 예. 네. 제가 선택한 곳은 정방폭포입니다. 사실 제주의 폭포는 하나같이 이쁘고 또 특이한 지형도 많이 있는데 정방폭포는 유일하게 제주에서 해안으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정방폭포는 이제 바로 바닷가에 접하고 있어서 폭포가 이제 바다로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장관이긴 한데요. 정방폭포는 그 암석 중에서도 현무암과 약간 다른 조면 현무암이라는 암석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조면 현무암은 아주 단단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단단하고 주상절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주상절리들이 덩어리째 툭툭 떨어지면서 이제 가파른 절벽을 만들게 되고 그 가파른 절벽에 육지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떨어지면서 이쁜 폭포를 만든 곳입니다. 네.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폭포들의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자, 영화 그 우리 제목인가요? 비슷한 영화도 있었죠. 네. 벤자민 땡땡의 네, 네.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서귀포 천진폭포에 가면 딱 주차한 다음에 매표소에서 한 몇백 미터 들어가야지만 천진폭포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원래 천진폭포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폭포의 위치가 어떻게 네, 변하나요? 원래는 지금 주차장에 있는 이 70유라는 그 다리는 곳이 이 천정폭포의 원래 위치였는데 점점 퇴적되면서 뒤로 800m 이상 후퇴를 한 거예요. 800m 나요? 네, 그래서 그 정방폭포도 아마 몇만 년 뒤에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훨씬 내륙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육지 우와. 쪽으로 후퇴를 하겠죠. 그렇죠. 네, 침식돼서. 그렇죠. 폭포들의 운명인 거죠. 폭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네요. 시간이 그렇죠. 이제 지날수록. 점점 퇴적되면서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예. 네. 그리고 제주도 폭포 중에 이름이 상당히 귀여운 엉또 폭포라는 네. 그 친구는 비가 와야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주도가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다 보니까 이 육지처럼 이렇게 호수나 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고인물이 없으니까 폭포가 없었겠죠. 근데 비가 내리면은 이게 순식간에 이제 그런 지류에는 물들이 폭포 쪽으로 몰리면서 그때만 이제 폭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천지연 폭포, 그다음에 정방폭포는 평상시에 가도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또 제주도만의 특징인데 바로 제주도에는 그 용천수가 많다
보니까 용천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빗물이 잘 스며드는 이런 암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주는 정말 이 용천수, 이 지하수 함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폭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올 때만 볼 수 있는 엉뚱폭포를 보시는 것도 네, 제주 여행의 또 백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니 하나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각양각색의 폭포가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워요. 네. 그럼 다음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제가 선택한 곳도 폭포 못지않은 곳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바로 용머리 해안입니다. 어. 네, 사실 해안가는 이 도로가에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연히 한번 내려갔는데 사실 별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머리 해안을 딱 보자마자 와, 이 큰 자연에 압도당한다. 이런 기분을 확 느꼈거든요. 그 용머리 해안은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그 어른 화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른. 아까 우리가 젊은 화산도 알아봤는데 네. 가장 그 나이가 많은 화산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120만 년 전에 네, 제주도가 만들어지던 그 초기 시절에 만들어진 화산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머리 해안은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용머리 해안 안쪽에 삼방산이라는 또 화산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삼방산을 앞으로 끼고서 용머리 해안이 바다로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용머리 해안이 그냥 바닷가에 돌출되어 있는 지형이 아니고요. 아주 과거에는 3개의 화산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박사님? 예, 세계의 화산체라고 이제 그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용머리가 되게 오래된 화산이고 그게 보면 이게 모양이 제각각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분화구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3개의 분화구가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마그마가 3개가 있었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마그마가 공급이 되다가 한번 뻥 터지고 기존의 분화구가 막히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게 방향을 바뀌어서 옆에서 빵 터져서 또 터지고 터지고 해서 중첩, 중첩, 중첩 해서 현재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용머리안 가면은 이제 그 뒤에 삼방산이 있잖아요. 네네. 삼방산이 있는데 봄에 가면 정말 유채꽃이 만발하고 해서 사진 찍기 명소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삼방산도 화산입니다. 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제주의 그 화산이라고 부르는 오름에 가면 다 원형의 분화구들이 있죠. 네. 근데 삼방산은 분화구가 없어요. 네. 근데 화산입니다. 화산인데 분화구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박사님. 네, 형태적으로 좀 다른데요.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름은 화산이 터지면서 그 구멍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 네. 중심부를 따라서 이렇게 경사진 형태를 만든 거고요. 삼방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면한 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부풀러서 풍선 불듯이 이렇게 부풀러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마그마의 중심부는 이제 밑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데 여행 가보시면은 그 유럽의 고성들이 이런 삼방산 같은 용암 도무에 성을 지은 네,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럽 여행 가셔갖고 네. 뭔가 성이 있는 특히 솟은 어떤 지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삼방산이랑 비슷한 용암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네, 저 재밌고 같으면 맨날 interesting 하죠. 머털도사가 거기서 돌을 닦는 곳? 창현 씨 모르시는 것 네. 같은데?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아는 척 하겠습니다. 네. 용머리 해안으로 시작해서 삼방산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장소로 떠나볼 텐데, 세계 곳곳을 탐험하시는 우리 문 대장님이 어떤 곳을 고르셨을지. 네, 제주에는 정말 이 보물 같은 자연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네. 바로 저는 이거를 꼽겠습니다. 곶자왈.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은 곶자왈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 없어요. 그렇게 제주를 많이 갔는데도. 네, 근데 제가 볼 빼먹었어요. 때는 여러분 분명 곶자왈 옆을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곶자왈은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한 이런 어떤 숲 생태계를 곶자왈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도로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거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그 중에 이쁜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쁜 카페들 옆에
있는 숲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물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곶자왈, 네, 제주어입니다. 제주 숲의 원형을 곶자왈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인공적으로 이렇게 삼나무를 조림해 놓은 숲이 아니라 정말 나무와 넝쿨 따위가 막 어수선하게 엉켜 있고 땅바닥에는 흙이 거의 없고요. 그냥 크고 작은 이런 현무암 암석들만 잔뜩 깔려 있는 숲을 제주에서는 곶자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땅바닥에 흙이 없다 보니까 네.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곶자왈은 제주 사람들한테 버려진 땅, 네, 그리고 가면 안 되는 위험한 곳, 자, 이런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 곶자왈이 1990년대 초반에 그 가치가 알려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주목과 또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땅바닥에 이렇게 돌멩이가 가득했고 그 돌멩이가 가득한 땅 위에 숲이 생겼냐? 네,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네. 정말 옛날 옛적에 분명 이 곶자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근처에 분명 화산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화산이 또 용암을 토해내겠죠. 네. 그러면 용암이 흐르면서 굳어지면서 넓은 땅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뭐 얼었다 녹았다 또 막 그 지형들이 막 깨지고 하면서 이 용암 땅에 틈이 벌어지면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나무와 식물의 씨앗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죠. 네. 자, 근데 이 뿌리가 점점 사람 팔 근육처럼 두꺼워지면 뭐 더 많이 깨지겠죠. 자, 그래서 이 곶자왈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기와장 깨진 돌멩이를 수백 겹 쌓아놓은 땅 위에 숲이 생겼다. 그래서 용암숲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자, 근데 이 곶자왈이 특이한 건 뭐냐면 곶자왈 숲이 있는 지역 일대에서는 절대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왜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왜냐면은 바로 이렇게 크고 작은 현무암 암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돌과 돌틈 사이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다 투수가 돼 버리니까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와. 자, 그러면 이 돌틈 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나요? 네. 자, 그렇죠. 중산간에 있다 보니까 일부는 바다로도 유실이 되는데 상당수의 빗물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내려가서 이 제주도 밑에 있는 지하수층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탕 드시는 네. 그 땡땡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주 곶자왈이 중요한 거는 물론 생태 환경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이 함양 필터, 네,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곶자왈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용암이 지나간 자리, 폐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름다운 자연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고 곶자왈 꼭 한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보고 싶네요. 설명을 네. 들으니까. 용암이 흐르게 되면 그 지역은 거의 황폐화되는데 네. 황폐화된 이후에 이 식생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또 잘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곳이라서 예. 학문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곶자왈까지 만나봤고 이제 마지막 여행지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단장님 어떤 곳 꼽으셨어요? 예. 저는 여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와, 만장굴. 네. 만장굴은 이 김영굴과 함께 세계 유네스코 인정받은 용암 동굴이고요. 거의 길이가 만장굴만 7.4km 됩니다. 우와. 이런 용암 동굴을 알려면 이 동굴을 만든 용암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장굴의 내륙 쪽에 가면 상군부리라는 분화구가 있습니다. 네. 네. 상군부리 분화구에서 이제 처음에 화산 폭발해서 이렇게 분화구가 만들어지고 이 분화구가 무너지면서 그 분화구 내부에 있던 용암류가 낮은 곳으로 흘러 지금의 이제 용암 동굴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장굴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폭이나 높이가 수메타에서 수십 메타까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곳은 2층 또는 어떤 곳은 4층까지 여러 가지 층 모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용암 동굴은 만장굴 같은 용암 동굴은 이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이런 용암류가 흘러서 처음에는 흘러가다가 지표에 공기와 접하는 곳은 굳어지면서 딱딱한 지붕을 만들게 되고요. 이 용암 동굴은 특이한 게 용암이 뜨겁기 때문에 땅을 녹이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서 2층, 네네. 또 흘러가다가 3층,
사청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암 동굴 내부에는 용암이 흘러가는 흔적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굴 용암 동굴 벽면에 보면 여러 가지 줄무늬가 있는데요. 그게 용암 유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천장에서 용암유가 뚝뚝 우리가 어떤 물려 떨어지듯이 만들어지는 용암 종류. 그다음에 밑에서 또 올라오는 석순. 그다음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석주 같은 우리가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조들을 용암 동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용암 동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만장굴을 한여름에 갔었는데 네. 정말 시원했던 기억이 나요. 한 12도? 13도? 뭐 요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1년 내내 그 기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네. 제주도와 화산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자연경관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화산하고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호기심 돋보기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호기심 돋보기가 있네요. 이런 적이 없으니. 네,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네, 그런데 지금 제 호기심 돋보기에 이번에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네,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다 제주로 보내는데 설마 이것도 화산과 관계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 환경적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주도가 미도상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날씨도 이제 연중 따뜻하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완만한 지형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오름이 말이나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네,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실제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백록담에서도 말을 키웠다고 해요. 정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오름이 이렇게 그 소나 말을 키우는 중요한 어떤 지형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려 때 제주가 이제 그 몽골에 한참 1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실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키우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몽골에서 들여온 그 말을 제주에서 키운 다음에 모두 몽골로 가져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백록담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말을 방목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또 풀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서 나름 좀 생태계 조절 역할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라산에서 이렇게 말을 키울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라산 올라가 보시다 보면은 약간 그 대나무 작은 것 같은 이파리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그걸 조릿대라고 부르는데 말이 그거를 먹지를 않으니까 요즘에 조릿대가 너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한 대안으로 다시 뭐 특정 기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말을 그곳에 좀 풀어놔서 이 조릿대를 먹게 되면은 좀 생태계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름이 목장이었다니 말의 본고장 답네요. 그럼 다음 호기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해안가에 화산이 폭발해서 영해가 넓어졌다 이런 소식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다상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등등의 사유로 이런 영해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가 되겠고요. 네. 네. 울릉도나 독도도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터져서 만들어진 섬으로 인해서 영토가 넓어진 계기가 되겠죠. 네. 이 화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야 그게 섬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런 일본처럼 단발적인 화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뒤에 바닷물에 다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앞바다에 아주 지금의 제주도가 만들어지듯이 활발한 화산 활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남쪽으로나 서쪽으로 더 영토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영해가 넓어진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영해가 넓어질 정도로 폭발한다면 사실 피해가 엄청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영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제주도 쪽에 화산 재해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만 잘 있어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보면은 울릉도나 독도, 제주도 같은 아름다운 섬들을 만든 게 정말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제주를 선물해준 화산 이야기는 재밌었는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분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활화산이 있고 활화산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분화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런 화산을 잘 감시를 한다면 우리가 지진과는 달리 분화 직전에 미리 예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산연구단에서는 이런 국내 한반도에 있는 활화산에 대해서 잘 감시를 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주와 화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평소보다 더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제주에 가서 이제 마주하는 자연유산들을 자주 보고 늘 보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저기 옛날에 갔었잖아. 네. 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에 있는 자연유산은 보통의 자연유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진 풍화 과정 그리고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를 가실 때마다 이런 좀 그 문장을 많이 되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섬이다. 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우리만 즐기는 제주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까지 계속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 소중함은 잘 몰랐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알고 간다면 제주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주 화산섬으로 인해서 제주의 도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가를 조금만 더 알면 우리가 이런 자연, 척박한 자연을 어떻게 잘 활용을 또 하면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곳도 제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수님의 시간인데요. 네. 제주를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제주도는 보물섬에 있는 까만 보석이다. 이렇게 아.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파도 그 끝없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과학의 이야기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추억과 낭만의 이야기가 펼쳐질 까만 보석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까만 보석 제주도로 떠나봤습니다. 모르고 가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과학과 만나면 훨씬 더 특별해지는 곳, 화산이 준 선물, 제주에 관한 이야기 오늘 아주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다음 주에 만나요.